여러분 지금이 그 토요일 오후 3시 20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13회째 녹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갑신정변에 보면은 그 이규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규환과 서재필이의 이제 그 얘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3일을 끝으로 이제 서재필을 끝낼까 아니면 한 번 더 할까 하여튼 뭐 끝내게 되면 끝내고 하여튼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서재필이가 끝난 다음에는 그 그 개화성 그 이동인이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화성 이동인이를 하게 되면 또 정치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조선 후기에 그 고종임금 시대의 정치를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자꾸 정치 얘기를 하다 보면은 또 고정관념이 그 아주 꼬리표가 붙는 겁니다. 이승열이는 저 정치에만 관심 있는 애야. 또 이렇게 그 고정관념이 붙을 테니까 여러분들 이 꼬리표가 제일 무섭다는 걸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이제는 정치 얘기는 그만하고 예술 쪽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동인이 얘기는 뭐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또 하기로 하고, 이제 서재필이가 끝난 다음에는 그 악성 음악의 성인이다 그죠. 베토벤에 관한 얘기들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규환이라는 사람은 갑신정변의 그 이규환이라는 사람 말이죠. 이 사람이 이규환입니다. 이 사람이 이규환인데 이 사람이 이제 박영효의 이 비서실장 겸,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다죠.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겸 경호원 노릇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영효가 갑신정변을 일으키고 일본으로 피신가 있을 때 박영효를 죽이려고 자객이 왔댔어요. 조선에서 자객이 왔댔습니다. 그런데 그 자객을, 박영효를 죽이려고 온 자객을 이규환이가 팔을 비틀어 꺾어서 쫓아보냈었습니다. 하여튼 이 사람이 장사입니다. 장사. 그래서 그 갑신정변 때도 그러니까 갑신정변 때 행동원으로 앞장섰던 사람이죠. 수구파를 제거하는데 아주 그 행동대장 노릇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서재필이도 물론 그 수구파하고 싸움을 하는데 앞장섰지만 그래도 서재필이는 그 제일 우두머리였었고, 이규환이는 서재필이의 그 명을 받아가지고 행동하는 행동대장 역할을 했다 이런 거죠. 힘이 굉장히 센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서재필과 이규환이의 재미있는 얘기를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신정변 직전 김옥균과 박영효는 거사 가담자 중 이규환을 불신했다고 한다. 그리고 갑신정변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뭔가 그 갑신정변의 음모가 사전에 이렇게 발각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옥균과 박영효가 이규환이를, 저 사람이 아무래도 우리의 그 음모를, 우리가 이 갑신정변을 일으킨다는 그 계획을 발설할 사람 같다, 이렇게 불신했다는 겁니다. 김옥균은 서재필을 시켜서 이규환이를 시험하였다. 이규환이를 한번 슬쩍 떠봐 이랬다는 겁니다. 후일 이규환의 증언에 의하면 하루는 대안동에 사는 서재필이가 대단히 반기면서 내 손목을 끌고 방으로 들어가더니 우리 오늘은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 하였다. 이것은 뜻밖의 일이었다. 그때 나는 남의 집 청직이라 양반집은 대청이나 간신히 올라가지 방에는 절대 들어가지 못할 때였는데 이게 벼랑간 꿈도 같고 취중도 같았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뭐 서재필, 박영효 이런 사람들보다는 한 단계 낮은 층이거든요. 이규환은 그냥 힘이 세서 몸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사람이지, 이 뭐 박영효, 김옥균, 서재필 이런 등급이 아니거든. 이 사람들보다 낮은 등급이거든. 그러니까 양반집은 대청이나 간신히 올라가지 방에는 절대 들어가지 못할 때였는데 이게 벼랑간 꿈도 같고
그랬다는 거야. 아니, 서재필이가 직접 자기 손목을 잡고 여보 우리는 나하고 이번에는 나하고 같이 저녁 같이 합시다 이러고 손목을 잡고 끌어올리는데 아이 자기는 어디까지나 이 몸으로 이때 오는 그런 사람에 불과한데 이 남의 양반집에 그 안방에 들어간다는 게 이게 참 놀랍다 이거지. 이규환에 의하면 그러는 절에 간 색시처럼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였다. 그러니까 뭐 양반 신분의 서재필이가 원래 손목을 잡고 끌으니까 뭐 할 수 없이 남의 집 그 양반집 안방에 들어갔긴 했는데 들어가서도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거죠. 저녁이 파한 뒤에 여러 가지 시국 이야기를 하던 중 그는 내 손목을 다정하게 쥐더니 여보 우리가 개혁을 하는데 사람을 죽이고 여러 가지 희생을 낼 것이 꼭 한 사람만 죽여 없애면 일이 저절로 되겠는데 이런 좋은 일을 두고서 못하니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디 있어? 라고 하였다. 내가 물으니 서재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민영익이죠. 민영익. 우리가 큰 거사를 치르려고 하는데 큰 거사를 치르려니까 꼭 최고 한 사람이 장애물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금 고심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이완규가 이규환이가 물었다는 겁니까? 물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 장애물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서재필이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이 바로 민영익이요. 민영익. 민영익이가 전번에도 내가 했지만 민영익이가 이 민비의 처조카입니다. 민비의 조카입니다. 민비의 조카. 이 고종이 임금의 처조카가 민영익입니다. 이 사람이 민영익이죠. 예. 지금 사대당이 수요는 맞지만 그까짓 것들 다 무덤 속에 마른 뼈지 무슨 근심이 있겠소. 그러나 민영익이만은 그중에 제일 세도가요. 그렇죠. 수급받더니 무슨 힘이 있겠소. 그러나 그중에 민영익이만은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 사람 민영익이가 그 민비의 조카지 않소. 그러니까 이 민영익이부터 처단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걱정이요. 이런 말을 슬쩍 이규환이를 그 떠보느냐고 슬쩍 서재필이가 말을 꺼낸 겁니다. 민영익이만은 그중에 제일 세도가요. 또 신전 정의인이 그놈이 제일 무섭지 않소. 그놈만 죽여 없애고 보면 큰일은 대본에 성공하겠으니 민영익이 그놈만 죽인다면은 이 거사는 대본에 성공하겠는데 그놈이 큰일이지 않소. 그놈을 죽일 일이 큰일이지 않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규환이 마음을 떠보느냐고 슬쩍 그런 말을 꺼냈다 이런 얘기죠. 노형이 이 일을 한번 하겠다면 그러니까 노형이라는 건 이규환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형이 이 일을 한번 하겠다면 내가 일본에서 돌아올 때 일본에서도 유명한 복음을 한 자루 사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큰 용기를 내보시겠소? 노형 혼자만 희생할 결심을요.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 집 벽장에서 일본도를 한 자루 내놓았다고 한다. 그렇게 제일 이게 장애물이 민영익이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다. 형씨가 그 민영익이를 좀 어떻게 해줄 수 없겠어 이러면서 서재필이가 일본서 올 때 가지고 큰 검도를 자기네 벽장에 숨겨놓고 있던 걸 꺼냈다는 거야. 이규환이 앞에서. 그러니까 이규환이가 당초 이규환은 서재필의 제의를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한다. 그의 말을 듣고 칼을 보니 애국심과 의기가 쭉 내비쳤다. 그만 달려들어 그 칼을 빼서 들고 당장 일어나면서 여보 그까짓 건 내가 하겠소. 오늘날 국가의 중대한 일은 사람 둘만 죽이면 된다고 하니 내가 그까짓 것은 못하겠어. 그러니까 이규환이가 서재필의 말을 듣자마자 여보시오 내가 그 일을 왜 못하겠어. 한두 사람만 죽여가지고 이 나라가 똑바로 쓴다면 내가 기뻐서 내가 그 일을 하겠소. 이러면서 칼을 그 서재필이가 쥐고 있는 칼을 뺐더니 칼을 뽑아보고 있더라는 거야. 내가 하겠소 이러더라는 거야. 참 무슨 여보 그까짓 건 내가 하겠어. 오늘날 국가의 중대한 일은 사람들만 죽이면 된다고 하니 내가 그까짓 것을 못하겠어. 그러니까 이규환이는 힘도 쓸 뿐만이 아니라 이게 아주 용기 백배하고 다혈진 사람이었어. 불의를 위해서라면 아니 정의를 위해서라면 내가 그까짓 건 못하겠어. 이렇게 나왔던 거야.
내 당장에 가서 민영이에게 목을 베고 이규환이도 그 자리에서 죽을 테니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민영이를 가서 당장 민영이에게 목을 치고 나도 그 자리에서 자결하겠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주 뭐. 그 자리에서 죽을 테니 걱정하지 마시오 하면서 칼을 끌고 대청을 뛰어나갔다. 그러니까 이 칼을 잡고 민영이를 죽이겠다고 이규환이 그 대청을 뛰어나갔더라고요. 응? 그러자 그는 황홀해서 쫓아나오며 여보 잠깐 들어오구려. 아니 그렇게 나오니까 칼을 잡고 대청을 뛰어나가니까 서대필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의외로 또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러지 말고 여보 잠깐만 들어오시오. 남의 말이나 똑똑히 듣고 가구려 하며 한사코 방으로 다시 끌고 들어가더니 내 두 손목을 꼭 잡고 하는 말이 서재필이가 자기 두 손을 꼭 잡고 하는 말이 여보 장군님 용서하시오. 대단히 죄송한 말이지만 사실은 장군님의 이 담용을 시험해 보느라 그리하였으니 용서하시오. 그러니까 이규환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시험해 보려고 한 것이오. 이런 생각을 이런 이제 실토라는 거야. 하기에 예 여보 다시는 그런 장난 마시오 하고 말을 마치고 칼을 들어주었다 한다. 이규환은 김옥균이 자신을 시험한 것으로 눈치챘다. 이튿날 김옥균이 집에 갔더니 김옥균이가 버선발로 쫓아와 나를 맞이하면서 이 장군님 계속 부른다. 이규환이를 보고 이 장군님 김옥균이 집에 갔더니 김옥균이가 버선발로 뛰쳐나오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 장군님 이렇게 반기하더라는 겁니다. 가만히 눈치를 보니 어젯밤 서재필이 연극은 김이 시킨 것이 분명하였다.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어젯밤 서재필이가 꾸민 연극이 이 김옥균이가 시킨 것이 분명했다 이런 얘기죠. 아버지 석왕의 묘소는 충청남도 은진에, 어머니 성주희 씨 묘소는 그 논산구 연못 주평리에 안장되었다가 후에 연구 육군 제2훈련소가 입주하면서 그 근처로 이장되었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데 미국에서 회고 나중에 서재필은 스스로 갑신정변을 회고하면서 갑신정변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이유를 지적하였는데 나중에 미국에서 이제 서재필이가 나이가 들고 갑신정변이 왜 실패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서재필이가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개화파들이 일반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외세 특히 일본을 너무 쉽게 믿고 의존하였다는 점이다. 이후 이 두 가지 각성은 깊이 각인되었다. 민중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일본을 너무 쉽게 믿고 일본의 군대를 끌어들여서 거살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낯선 이국 생활의 향수병과 조선에 대한 그림을 견디지 못한 서재필은 이런저런 편지를 써서 보성군 문덕면이 외가로 보냈다. 그러나 그의 외가에서는 서재필이 편지를 보낼 때마다 찢어버리거나 불에 태워버렸다. 해방 직후까지도 간해 마을에서는 서재필이 편지를 보내면 보낸 편지들을 찢어버리거나 불에 태웠다. 1947년 귀국한 서재필이 보성군 간해 마을로 내려가 외종선 이용순을 불러 내가 놀던 정자나무며 연못은 그대로 있느냐 하고 물으니 이용순은 서 박사님 편지가 올 때마다 역적으로 몰릴까 봐 간해 마을에서는 편지를 태워버리곤 하였다고 답했다. 서재필은 고생들 했다면서 말을 잊지 못했다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데 1983년 당시 종손 서희원의 증언에 의하면 서재필의 친족이 50여 명 정도가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다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그 밖에 그의 넷째 이모의 아들 이승학은 해방 후 감사원장과 총리 서리를 지낸 법관 이한기 증조부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라남도 보성에 서재필 그 기념관이 있습니다. 서재필 공원이 있는데 현재는 내가 그 더위 때문에 여행을 하질 않고 있습니다만은 여행이 이제 내가 그 방랑 인생이라는 것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하는데
10월 달서부터 여행을 또 재개합니다. 그래서 10월, 11월 2달간 여행을 하고 또 혹한기라 여행을 또 중단하고 이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내가 언젠가는 이 전라남도 보성에 가가지고 전라남도 보성에 있는 그 서재필 공원을 한번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전라남도 보성에 이 서재필 공원이 있는 곳이 이 의가 쪽에 의가입니다. 의가가 거기 있습니다. 이 성주 이씨들의 집성촌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의가가 있는 그곳에 이제 이 서재필 기념공원이 세워진 겁니다. 서재필이가 그 의가에서 컸거든요. 하여튼 그렇던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서재필에 관한 이번이 끝이 되겠습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서재필이가 이제 연설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서재필이가 연설한 연설문을 이제 수록한 책인데요. 이북입니다. 그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보낸 편지. 이건 이제 서재필이가 쓴 겁니다. 우리 임시정부에 보낸 서재필 박사의 소회. 임시정부는 한인의 정신적 대표기관, 조국 광복이 우리의 최대 신성한 사업. 지금 미국 필라델피아 지방에 있는 서재필 박사가 최근 우리 임시정부에 장문의 편지를 보내어 그의 소회를 표시하여 했는데 내용을 대략 말하면 먼저 지금 임시정부의 공무원으로 있는 이들이 일치하여 한국 백성의 정신적 대표기관인 임시정부를 지지하는 데 대하여 감사를 표한 후 어느 누군가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한 세계 열국의 국제적 정세를 말하고 다시 인생으로서 그 생명보다도 더 보기한 것은 자유의 권리와 위험이요 정치 노예의 생활을 해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해방은 오직 한인의 손으로야만 될 것이라고 말하고 끝으로 임시정부에 있는 이들이 이 정신을 일반 청년에게 넣어줘서 좀 더 용감하고 조직적인 국민이 되어 끝까지 싸워서 자손만대의 자유를 회복해야 하도록 힘써주기를 희망한다 하였습니다. 서재필 씨는 일찍이 청년시대 김옥균 씨 개화당에 가입하여 갑신정변을 일으키고 신정부 조직에도 참여하였다가 일이 실패되어 미국으로 망명하여 미국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오개혁 이후 다시 한국에 들어와 황제의 신임을 받아 국사에 많이 힘썼으나 왕관 수고당에 의해 국사가 날로 굴러감을 개탄히 여기고 다시 고국을 떠나 미국으로 가서 있으면서 그리던 본국을 잊지 못하여 3.1운동 이후 선전사업에 전력하여 사제를 써가면서 영문 잡지도 발행하여 우리나라 사정을 서양인에게 많이 소개하였습니다. 지금은 74세의 고령으로 곤란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한민이란 건데 1936년도에 실린 겁니다. 그러고 동아일보에 이제 또 서재필이가 글을 보내서 미국에서 글을 보내가지고 동아일보에 실린 글이 있습니다.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중 무엇보다도 용기와 협력이 필요하다. 한국의 구원은 이 두 단어 속에 있다고 믿는다. 이를 실행하는 용기와 동일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협력에 의해 그 일을 실행하는 것이다. 물론 틀림없이 그렇게 하면서 실수도 생길 것이다. 그러나 무엇인가를 하면서 실수를 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것이다. 이게 이제 동아일보 1924년 5월 13일 동아일보에 실린 그 서재필의 글입니다. 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기와 협력. 종종 몇몇 의식 있는 한국인들이 지금 한국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제 의견을 물었습니다.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한국에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중 무엇보다도 용기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구원은 이 두 단어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를 실행하는 용기와 동일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협력에 의해 그 일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틀림없이 그렇게 하면서 실수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인가를 하면서 실수를 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하더라도 무언가를 저질러라 그거야. 일을 저지르고 실수를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실수를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겁니다. 그러나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우리의 길을 죽이고 있는데 어떻게 무엇을 할 만한 용기를 낼 수 있겠습니까? 이 점은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어떤 유용한 일을 하려는데 진정으로 이겨낼 수 없는 어려움이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결코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겨낼 수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감이 지속적인 용기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 우리의 의견을 내세우고 그러한 주장을 행동으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용기는 자신감에서 나오고 자신감은 진실을 아는 데서 나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신뢰를 볼 수 있습니다. 배의 선장은 바다의 위험에서 승객들의 목숨과 맞고 있는 귀중한 선적을 보호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지고 끝도 없는 바다로 나아갑니다. 그가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배가 항해를 하는데 적합하다는 것과 항해 과학에 대한 최고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분명히 배를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목적지까지 이끌고 갈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좀처럼 보여주지 않는 이런 몸정신은 아시아 민족과 유럽 민족을 구별합니다. 아시아인들이 겁이 많거나 너무 조심스러워서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자기 의존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또 진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이 진실을 알기만 한다면 자신의 조국과 민족과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한국인들이 왜 기죽지 말아야 하고 자신들을 비참하고 괴로운 상태에 방치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께서는 한국인들에게 다채롭고 천년자원이 풍부한 9만 평방마일의 국토를 주셨습니다. 비옥한 골짜기와 평야에서 충분한 곡식과 연료가 나와 한국인으로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좋은 기후로 공중위생이 잘 지켜지기만 한다면 사람들은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자신의 역사를 소유한 것에 감사하고 특별히 그들이 한민족, 한동지임을 기뻐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한국 민족보다 더 축복받은 민족은 세계에서 많지 않습니다. 어떤 예세가 한국을 지배한다고 할지라도 신이 정해놓은 일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 늘 한국일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살아있는 한국인의 자손이 항상 그곳 한국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땅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전 부족이 전멸하다시피 한 미국 인디언들의 경우와는 다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은 한국인들을 그들의 충성스러운 백성으로 동화시켜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래야 두 나라 사이 차이점을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계속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여러분께 무엇을 바라는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조국인 한국이 여러분께 무엇을 바라는지 알고 있습니까? 틀림없이 여러분 모두는 닐슨 제독이 1805년 10월 트라팔가 해전에서 프랑스와 스페인의 연합함대와 교전하기 바로 전에 그의 부하에게 내린 역사적 메시지들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는 영국은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간결하지만 고무적인 이 7단어로 인해 영국은 가장 강력한 바다의 지배자로 떠오르게 되는 중요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저는 한국을 위해 말할 어떤 공식적인 권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알게 되었고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한국의 현재 수치와 고통에 빠져있는 한국을 여러분이 구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을 구원해 줄 다른 누군가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여러분에게 이것을 바랄 만한 권리가 있습니다. 한국은 여러분에게 희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믿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애국정신이 신비로운 감정과 자유에 대한 사랑으로 고무되어 조국을 위한 전사가 될 것입니다. 이런 운동이 성공할 것이라고 한국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늘 비참한 상황에서 자신이 독립권을 희생시키지 않고도 빠져나왔음을 역사가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몽골과 중국의 침략을 물리쳤고 일본의 히데요시 야시미에 찬 계획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이 불효불구의 정신과 지략이 풍부한 피는 여전히 한국인들의 피줄을 타고 흘러 조만간 자신을 드러낼 것입니다. 좀 더 빠른 민족운동의 진보를 방해하는 현재의 취약점은 한국인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힘을 공동의 목표를 위해 활용하고 조직화하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협동작업이나 협력의 정신이 아직 충분히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개인의 의견과 각자의 시기심이 충돌하여 전체 운동의 길을 꺾어놓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극복할 수 없는 방해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만간 가장 좋은 집단이 지배 세력이 되어 그 역량으로 현재 우리 귀를 방해하는 불협화음을 조화롭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만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서재필 그 선각자가 미국서 생활하면서 미국에서 쓴 글을 이제 편지로 보내가지고 그 서재필 박사의 편지를 이제 그 당시 뭐 동아일보라든가 이런 데서 그 수록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책으로 엮어낸 이런 것을 낭독해 봤습니다. 하여튼 서재필이는 참 여러 가지 그 조선의 그 후기에 조선의 맨 마지막 막바지에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그런 주역이었었고 또 미국에 가가지고 혈혈단신 미국을 가가지고 참 어려운 삶을 개척하면서 그 한평생 생활했던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서재필 선각자가 살았던 집이 기념관으로 탈바꿈되어 있고 또 서재필 유골은 우리나라 그 국립묘소에 안장이 되어 있고 또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건국 훈장을 정부로부터 수여받았습니다. 뭐 죽은 사람한테 훈장을 줘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서재필이 친가족들이 전부 죽었다 하더라도 뭐 서재필이 먼 친척벌 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서재필이 외가 쪽에 그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서재필이 한테 내려진 그 대한민국 건국 훈장은 뭐 외가 쪽 사람들한테도 많이 좋은 영향을 줄 것이고 또 서재필한테 먼 친척벌 되는 직계 가족은 없지만 먼 친척벌 되는 사람들에게도 가문의 영광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시적인 그것으로 직계 가족들은 전부 죽었지만 그래도 훗날 서재필의 인생이 제대로 평가가 되고 대한민국 건국 훈장까지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상은 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재필 대장정의 막을 내립니다. 뭐 한 번 시작하면 꼭 1시간씩 장장 1시간씩 얘기를 하고 낭독을 하고 했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시작하면 1시간씩 이제 얘기를 하고 낭독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거를 12회까지 지속했다. 이거는 참 엄청난 분량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서재필을 이제 마무리하고 내일도 일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서재필 다음에는 개화승 이동인이를 다루려고 했었는데 이동인이는 언제든지 뭐 기회를 내 가지고 또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동인을 또 하게 되면은 서재필을 함으로써 내가 정치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 당시 그 고정임금 시대 정치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동인을 다루게 되면 고정임금 시대 정치 얘기를 또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또 이렇게 고정관념이 생긴다고. 이승열이는 맨날 정치 얘기만 하더라. 이런 고정관념이 생겨. 그래서 서재필을 끝으로 이동인이는 뭐 언젠가는 또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동인이는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외국으로 눈을 돌려가지고 악성 베토벤에 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베토벤에 관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토벤 하면은 잘 알잖아요. 음악의 뭐 성인이다. 이렇게 잘 알고 있지만 또 모르는 것이 베토벤이에요. 잘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것이 또 베토벤이기도 하다. 그런 말이죠. 그게 마치 이렇게 이 태극기에 비유한다면 우리는 그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태극기는 우리나라 국기잖아요. 우리나라 국기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으로서는 태극기를 잘 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또 태극기를 모르는 게 또 한국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태극기라는 건 이 동양의 주역을 바탕으로 태극기가 만들어졌거든요. 태극 사상을 기반으로 이 우리나라 국기를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뭐 전문적으로까지는 알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교양적인 측면에서 주역이라는 걸 알아야, 교양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역경을 알아야 태극기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극기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또 태극기를 모르는 거다, 이 말이죠. 베토벤이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베토벤 말을 많이 들어서 베토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또 모르는 게 베토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은 인간탐구, 내일은 베토벤에 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을 시작으로 한동안 어떤 유럽 외국 사람들을 많이 다룰 것입니다. 그 내일 녹화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